오늘도 저희 진야사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해봄은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20살의 정혜수에게 그 봄은 꽃이 아니라 상복의 색을 닮아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겨우 1년. 남편 이덕상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눈을 감았고 혜수에게 남은 것은 사대부 가문의 과부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혜수는 태생이 평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총명함은 신분을 넘어온 고을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대대로 제주와 한양을 잇는 거상 집안이었던 시댁은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겨우 양반 칭호를 사들였습니다. 남편 이덕상은 상단의 유일한 후계자. 그리고 혜수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회계 담당자였습니다. 그녀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상단의 주인이 될 사내와 숫자를 읽는 여인의 냉철한 거래였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급사하자 시어머니 박 씨는 돈으로 사들인 명예에 매달리기 바빴고 가세는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큰 상단을 운영하던 집안 구석마다 쌓여가는 것은 빚장부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랑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가 혜수를 불렀습니다. 혜수야, 너는 수절 과부라는 내 신분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부덕이요. 이 가문의 여인으로 내가 바쳐야 할 최고의 명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양반 칭호를 얻었겠느냐. 비싼 돈으로 산 귀한 양반 칭호를 잃을 수는 없다. 혜수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만은 담담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허나 어머님, 이 집안의 빚 장부는 날마다 쌓여가고 있습니다. 양반의 명예만으로는 하루치의 식량도 살 수 없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가 감히 집안의 대사를 논하느냐. 여자는 살림을 돕고 바느질로 가문을 보필하는 것이 도리다. 내 총명한 머리는 여인의 도리에만 쓰거라. 허튼 생각으로 가문의 명예에 흠집낼 생각은 말거라. 하지만 혜수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동시에 전혀 다른 세계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돈의 흐름, 시장의 질서. 그것은 남자와 여자, 양반과 천민과 같은 그 어떤 차별도 없는 오직 균형과 지혜만이 움직이는 세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혜수를 집안에 가두었지만 한 가지는 빼앗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허름한 객주 장부. 남편의 부재로 빚은 불어나고 있었고 혜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빚을 갚는 것, 이것이 과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독립행위이다. 그녀는 장부와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며 남기는 숫자들. 쌀 10섬이 한양에서는 100냥, 제주에서는 150냥. 한 달 뒤 풍년이라면 시세는 내려가겠지. 흉년이라면 오를 것이고. 장부 속 숫자들이 혜수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장부 속에서 자유를 보았습니다. 여인의 도리라는 족쇄가 닿지 못하는 냉철한 진리의 세계였습니다. 혜수는 살림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은밀히 작은 일들을 벌였습니다. 낮에는 집안 마루를 쓸던 손이 밤이 깊어지면 필사에 나섰습니다. 동네 상인들이 가져온 문서, 채권 채무의 계약서, 물품 목록 등 혜수는 그 문서를 옮겨 적는 대가로 아주 작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관심은 돈 그 자체보다 문서에 적힌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에 있었습니다. 소문은 거짓을 낳지만 숫자는 언제나 진실을 말해주는구나. 그녀는 필사로 모은 소액을 씨앗 삼아 썩기 쉬운 해산물 대신 보관이 용이한 약재, 붓, 종이에 투자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삭바느질이라는 핑계 아래 철저히 감추어졌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혜수의 주머니는 무거워져 갔습니다. 그러나 혜수가 얻은 것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확신.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태어난 재능은 이 낡은 집안의 살림을 메우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어느 날 시어머니는 또다시 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과부 제가 금지법이 있는 줄 모르느냐.
내 그 탐욕스러운 욕심이 가문을 무너뜨리려 하는구나. 내가 이 집을 떠나는 날, 너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년이 될 것이다. 제가 이야기는 사실 외부에서 먼저 흘러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어느 중간 상인의 집안에서 해수의 재능을 탐내어 청혼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제가는 지금의 쇠사슬을 벗는 대신 또 다른 쇠사슬을 목에 거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해수는 시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가문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을 더욱 높이려 합니다. 남편이 제주 객주와 맺었던 계약서와 장부 속에는 아직 받아내야 할 채권과 처분해야 할 물품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홀로 제주에 다녀와 그것을 청산하여 이 집안의 빚을 갚고 오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수절과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어치 있는 도리입니다. 박 씨는 비웃었습니다. 너를 어찌 믿으란 말이냐. 여인의 몸으로 제주에 다녀오겠다니. 제주가 어디 동네 어귀인 줄 아느냐. 해수는 눈을 들었습니다.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서는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파산으로 온 동네의 빚쟁이 깃발이 꽂히는 수치와 과부가 상업을 논하는 수치 중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3개월 내에 모든 청산을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때는 어머님 뜻대로 저를 이 집안 깊숙이 가두셔도 좋습니다. 해수의 말은 수절을 거부하는 반역이 아니라 수절을 명분 삼아 독립을 얻어내는 역설이었습니다. 박 씨는 파산의 공포와 과부의 명분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돈으로 산 양반 칭호는 파산 앞에서 가장 먼저 허물어지는 것임을 박 씨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좋다. 3개월이다. 단 하루라도 어길 시에는 다시는 이 집 대문 밖을 밟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어쩔 수 없는 항복이자 해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해수는 남편의 낡은 장부에서 단 하나의 단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주, 출육 금지의 땅. 조선이 도민의 육지 이주를 엄격히 막은 통제의 섬. 허나 남편이 남긴 장부가 보여주는 진실은 달랐습니다. 제주의 쌀한 섬이 100냥이라면 한양에서는 그 절반값. 반대로 제주 말총과 해산물은 한양에 올라가는 순간 값이 치솟았습니다. 출육 금지는 제주 사람들에게는 족쇄였으나 해수의 눈에는 육지와 섬 사이의 거대한 시세 불균형, 곧 상업적 황금의 땅으로 보였습니다. 더구나 그곳은 사대부 가문과 과부의 도리를 감시하는 눈이 약해지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육지의 억압과 규율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막대한 상업적 기회가 숨은 미개척지. 제주도는 해수에게 억압의 조선을 벗어난 유일한 독립의 땅, 그리고 새로운 왕국의 씨앗이었습니다. 해수는 제주에 들어가기 위해 관아에서 통행문을 발급받습니다. 남편이 남긴 채무를 정리하러 가는 불쌍한 과부. 이보다 더 그럴듯한 명분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짐 속에는 화려한 비단도 금은 보화도 없었습니다. 오직 낡았으나 정교한 장부와 그동안 몰래 모아온 크지 않은 돈, 그리고 숫자를 읽는 그녀의 눈과 고독으로 단단해진 마음뿐이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을 가르며 그녀는 바다를 건넜고 배는 마침내 거친 돌담과 검은 현무암이 둘러싼 섬 제주에 닿았습니다. 육지의 억압은 사라졌지만 대신 거센 바람과 낯선 사투리, 그리고 다른 종류의 냉엄함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곳에서 해수는 더 이상 사대부 대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계산과 통찰로만 서야 하는 이름 없는 객주가 되어야 했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해수가 처음 한 일은 시장 구경도 구경거리 탐방도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창고를 먼저 찾는 것, 그리고 현지 물류망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종자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먼저 값이 덜 오르는 약재, 붓, 종이부터 사들였고 제주의 물산 가격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구 근처에서
상인들 사이에 울려 퍼지는 소란스러운 말다툼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히 내 물건을 빼돌리려 했단 말이냐? 제주 물류는 나이와 연줄로 움직이는 법이야. 젊은 상인이 고개를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바닷바람과 햇빛이 새겨진 사내. 강태인이 일하는 사내였습니다. 아닙니다. 물류는 나이와 연줄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과 합리적인 계산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객주님 물품은 높은 창고 보관료 때문에 이미 육지에서 시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물류비를 낮출 방법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정확한 시계와 합리적인 계산. 그 말은 해수의 귀에 장부의 숫자처럼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강태인의 조그만 객주방을 찾았습니다. 강 객주님이시지요? 낮에 부두에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경로에 대해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이 장부로 대신하겠습니다. 강태인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해수가 보여준 장부를 보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토록 정교한 회계라니 한양의 이름난 상단에서도 쉽사리 보기 어려운 솜씨요. 지난달 육지에서 들어온 쌀과 제주에서 나간 해산물의 시세 차익을 거의 한치 오차 없이 맞추셨소. 보통 객주들은 대충의 감으로 장사를 하는데 마님은 숫자로 재화를 다루시는군요. 상업은 감정이 아닌 숫자로 움직이는 진리입니다. 제주에는 출륙금지라는 억압이 만든 거대한 상업적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물산은 그 가치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혹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불균형을 바로잡아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 강태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소. 나 강태인은 제주 물류를 책임지겠소. 마님은 육지 상술과 냉철한 계산을 맡아주시오. 육지의 규칙이 통하지 않는 이 섬에서 우리 둘이 새로운 부를 만들어 봅시다. 그날 밤 작은 등잔불 아래서 한 여인과 사내가 의기투합합니다. 제주의 파랑새와 바람의 동업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해수의 첫 사업은 제주 말총으로 만든 말총갓이었습니다. 제주에서는 흔해서 헐값에 굴러다니지만 한양의 사대부들에게는 햇빛을 막고 체면을 세우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거래처로 2명의 육지 상인을 골랐습니다. 욕심 많지 않고 신용이 검증된 자들로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숫자가 알려준 그녀의 첫 성공이었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셈과 강태인의 빠르고 효율적인 물류는 숫자와 시간은 정직하다는 것을 말해주듯 그들의 성공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 풍랑이 제주 앞바다를 덮쳤습니다. 배 2척이 뒤집혔고 해수와 강태인이 실은 곡식과 비단이 한순간에 바다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항구 창고에서 강태인이 2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늘이 돕지 않는 것 같소. 이번 풍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오. 해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은 젖은 포대와 뒤엉킨 밧줄, 그 위에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공간을 한참을 메웠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인의 재화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녀는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장부 위에서는 붓이 아니라 해수의 손가락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난 것은 이미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은 재화를 가지고 손해를 최소화할 방법과 다음 달 시장 시세를 미리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숫자로 답을 찾읍시다. 풍랑으로 물류가 마비되었다는 사실은 곧 희소성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큰 풍랑은 해수의 배들만 집어삼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헐값에 파는 것은 손해를 줄이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곡식과 물산은 비록 적지만 제가 계산해 본 결과 다음 달에는 값을 2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을 위해 비축해 두었던 물산들이 이번에 빛을 발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녀는 육지의 상황도 떠올렸습니다. 한양에서도 이 풍랑의 여파로 제주 물산 가격이 폭등하겠지. 지금 제주 지역의 남은 재고를 거둬 최고가에 팔면 우리는 잃은 것보다 더 큰 이익을 되찾을 수 있다. 풍랑은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해수의 눈에는
새로운 계산의 재료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파괴된 물류망을 이용해 공급 부족을 만들고 희소성의 원리로 손실보다 큰 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고통스러운 재난조차 해수의 손을 거치면 지혜를 쌓는 과정으로 변했습니다. 풍랑이 지나간 제주에는 묘하게 고요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여름, 해수는 강태인과 함께 파괴된 물류망을 재편하며 잃은 것을 되찾는 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주로 오며 시어머니와 약속했던 3개월의 기한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양의 박시댁. 이것이 정녕 내 며느리 정예수가 보내온 은전이란 말인가? 박 씨는 손끝을 떨었습니다. 해수가 제주로 떠날 때만 해도 박 씨는 그녀가 실패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아니, 필연적으로 실패하여 자신 앞에 무릎 꿇고 평생 수절을 맹세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해수는 자신의 아들이 남긴 빚장부에 끝까지 파고들어 집안의 빚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상환해버렸습니다. 육지의 채권자들이 보내온 상환 증서들은 박 씨의 체면을 세우고도 남았습니다. 덕분에 이제 그녀의 가문 앞에는 더 이상의 빚도 수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박 씨가 해수를 집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명분도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토록 성공적인 수완이라니 빚을 갚는 것은 물론이고 이 많은 은전은 또 무엇이란 말이냐? 박 씨는 혀를 깨물었습니다. 과부가 집을 떠나 제주로 간 것 자체가 이미 가문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인데 정작 그 과부가 가장 큰 가문의 치욕을 없애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해수를 불러들이는 것은 가문의 은인을 옭아매는 것임은 물론이요. 그녀가 보내온 은전들은 무언의 빚이 되어 박 씨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해수는 돌아오면 안 된다. 아니, 돌아오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구나. 이 모순된 감정 속에서 박 씨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침묵은 해수에게 건네야 할 편지를 자꾸만 미루게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약속한 기한인 3개월은 이미 까마득히 넘은 지 오래였습니다. 박 씨는 끝내 돌아오라는 편지를 적지 못하고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해수에게는 가장 완벽한 자유가 되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획득한 해수가 제주에서 승승장구할수록 육지 상단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여인 주제에 제주 물류를 쥐고 흔든다더라. 과부 한 명이 상단 서너 개를 이긴다더라. 이런 조롱과 질투는 곧 공격이 되었습니다. 육지 상단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수가 사들인 물건은 사는 곳마다 이상하게 제값을 받지 못했고 제주에서 들여올 예정이던 포목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배가 지연됐습니다. 강태인이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마님, 육지 상단들이 조직적으로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들인 물건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제주로 올 포목도 바닷길이 막혔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재산을 모두 잃을지도 모릅니다. 해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없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람이 잠시 길을 잃은 것뿐입니다. 강객주님.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파도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입니다. 그녀는 밤새 장부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숫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다시 확인하는 가장 평온한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마님, 저들이 너무 교활합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로는 저들의 음모를 다 밝히기 어렵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해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무자비한 공격은 결코 같은 방식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혜와 인내로 이겨내야지요. 우리는 저들처럼 소문과 협박으로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의 진리와 시장의 섭리로 갈등을 점차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녀가 한 일은 자신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3년간의 모든 회계 장부를 상인들과 백성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상인에게 있어 장부를 공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녀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남겼는가? 어디서 얼마를 남기고 어디서 얼마를 손해보았는가? 그 정교하고 투명한 장부는 해수가 부당한 폭리를 취하지 않았음을 증명했고 육지 상단이 흘린 험담들은 사실 앞에서 그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해수는 육지 상단이 고리대금까지 끌어모아 매점매석에 거의 모든 자본을 투자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강객주님, 저들은 우리를 누르기 위해 너무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빌린 돈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을 넘기면 그들은 먼저 무너질 것입니다. 그녀는 저들의 손익분기점 가격을 예측하여 계산했습니다. 숫자 위에 눈금을 긋고 붓끝으로 조용히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잔여 물품을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시장에 풀어 가격을 이 선 아래로 유지하십시오. 저들의 매점 매석은 더 이상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해수의 이문을 거의 남기지 않는 저가 전략에 육지 상인들은 버티려 했지만 고리대금 상환 기한은 냉혹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팔리지 않는 재고를 헐값에 내던져야 했고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의 목숨 값을 걸고 벌였던 가격 경쟁은 결국 해수의 승리로 돌아갔고 해수는 나지막히 읊조립니다. 당신들의 재능은 훌륭했습니다. 다만 당신들의 탐욕이 과했을 뿐. 저의 승리는 당신들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탐욕에 대한 경계, 지혜의 승리일 뿐입니다. 장사는 이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지 않으려는 이가 결국 이기게 되어 있지요. 큰 풍랑도 경쟁 객주들의 시기와 모함도 결국 그녀의 지혜로운 숫자 다루기를 꺾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제주의 사람들은 타지에서 온 이 총명한 과부 상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수의 창고는 쌀과 포목, 약재와 문구류로 가득 찼고 제주와 육지를 잇는 물류망은 마치 숨결처럼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언제나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그해 여름, 제주에 대흉년이 닥쳤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고 밭은 갈라졌으며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강태인이 숨가쁘게 달려와 외쳤습니다. 마님, 곡식이 끊겼습니다. 제주의 창고는 텅 비어가고 거리에는 굶주린 이들이 늘어갑니다. 육지 상단들은 이 틈을 타 곡식 값을 더 올리려 합니다. 해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라진 땅 위로 강한 해풍만이 쓸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고독 속에서 피어난 강인함이 자신을 구원했듯 이제 그 강인함은 타인을 구원할 책임으로 돌아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객주님, 저에게는 지금까지의 저를 있게 해준 고마운 이들에 대한 사명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마님,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모은 재산을 안전하게 감추고 지킬 때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 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많은 곡식과 재화를 보유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막대한 수익을 올릴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해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정한 부의 투자처는 재화가 아닙니다. 그 재화를 사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화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재화를 사줄 생명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해수는 결단했습니다. 자신이 모은 막대한 재산을 풀어 육지에서 곡식을 사들이고 제주로 들여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그러나 그녀는 그 곡식들을 그냥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구휼은 단순한 동정이나 구제가 아닌 힘든 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해수는 가진 것이 부족한 자에게는 값싼 이자로 곡식을 빌려주었고 전혀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는 노역을 돕는 조건으로 무상에 가까운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과 노인, 아녀자들과 같이 가진 것도
노동력도 없는 이들에게만 오직 무조건적인 지원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주 돌담 골목 어귀에서 늙은 농부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해수에게 절을 합니다. 마님, 우리 집안은 올해로 다 명이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마님께서는 저희 집 식구 5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살아 생전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해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주십시오. 그것이면 됩니다. 이 곡식은 제 것이 아니라 이 섬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녀의 창고가 비어가는 만큼 제주의 집집들은 작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주의 파랑새. 굶주림 속에서 한 줄기 푸른 희망을 물고 온 새. 해수는 굶주렸던 제주도민들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상업을 천시하던 조선에서 과부 출신 여인이 전 재산을 쏟아 수천 명을 살렸다는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번져 마침내 한양의 임금 정조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어느 날 경연 후 정조는 조용히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주에 과부 상인이 하나 있다 들었소. 전 재산을 풀어 굶주린 백성을 살리고 장부 또한 한치의 사사로움이 없다 하는데 상인이라 부르기엔 아깝고 벼슬을 내리기엔 과한 듯도 하오. 그대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오? 전하, 상인은 상인일 뿐입니다. 신분에 넘치는 관직을 내리시면 사대부들의 원망이 클 것이옵니다. 허나 굶주린 백성을 살리는 활인의 공은 유교에서 가장 큰 덕이라 하였습니다. 합당한 상을 내리는 것이 마땅할 줄 아뢰옵니다, 전하. 정조는 긴 침묵 끝에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왕이 상인을 관직으로 칭송한 전례는 없소. 허나 나라도 하지 못한 백성을 살린 공을 어찌 묵과하겠소. 정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 여인을 은여 반수에 제수하겠소. 대신들이 놀라 얼굴을 들었습니다. 정조는 계속 말했습니다. 의녀 반수에 더하여 규장각 의학 서리의 직함을 겸임하게 하겠소. 왕명 직속으로 한지와 약재들의 공급을 관리하게 하여 사대부조차 그 여인을 신분으로 감히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할 참이요. 그녀가 행한 활인의 공은 감히 사대부조차 할 수 없는 일, 짐은 이 조치로 그녀의 공을 널리 알려 만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삼을 셈이요. 정조의 이 파격적인 조치로 근정전 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예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왕명 아래 움직이는 중관리급 지위였기 때문입니다. 정조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 명분으로 그 여인에게 조선 팔도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허하노라. 그 여인의 모든 이동은 이제 사사로운 여정이 아니라 국가가 허락한 공적 행위다. 이는 과부 상인 해수가 제주의 평범한 상인에서 조정이 인정한 왕명 직속 관원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의 교지는 곧 한양의 시댁에도 전해졌습니다. 박씨는 떨리는 손으로 교지를 펼쳤습니다. 문자를 제대로 읽지 못했지만 곁에 있던 집안 서사가 대신 읽어주었습니다. 전하께옵서 이르시기를 제주 거상 정예수는 전 재산을 풀어 백성을 구휼한 공으로 의녀 반수에 제수한다. 출육 금지의 속박을 풀고 조선 팔도의 왕래를 허하노라. 박씨의 다리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해수야, 내가 수절이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얻은 이 영광이 내가 평생 지키려 했던 이 가문의 불안정한 명예보다 1000배는 더 고귀하구나. 얼마 후 해수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그 누구도 해수를 돈으로 양반을 산 무식한 집안의 며느리 혹은 남편을 잃은 수절 과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는 가난한 백성들을 구휼하고 조선의 왕의 의녀로 인정한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시 마주했습니다. 박씨는 초라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내 재능을 억압하고 주제 넘는 아녀자의 헛된 꿈이라 치부했구나. 늙은 내 오만과 두려움이
너를 핍박했었다. 내가 나를 벌하려거든 벌하고 미워하려거든 마음껏 미워하거라. 해수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심 대신 같은 여인으로서의 깊은 연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 복수하거나 분노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유교의 도리는 제게 인내와 절제를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제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님을 향한 마지막 미움까지 내려놓겠습니다. 해수의 말에 박씨 부인은 그저 고개를 떨구고 고마움에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제주로 돌아온 날 항구에서 가장 먼저 그녀를 맞이한 사람은 강태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조금 더 늙어 있었고 눈가에 주름만큼 마음을 졸인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해수마님, 왕의 교지를 받으셨다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가장 자유로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어 새로운 앞날을 그려보는 건 어떠십니까? 나는 마님께 다시는 그 누구의 억압도 닿지 않는 가장 조용한 안식처가 되고 싶습니다. 강객주님, 당신의 마음은 이 섬의 바람처럼 순수하고 자유롭습니다. 그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과부의 정절과 독립적인 삶 사이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혼인은 저에게 다시 누군가의 기대와 의무를 짊어지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 기대와 의무를 내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저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남편이나 집안에 묶이지 않는 오직 정예수로서 사는 삶입니다. 그녀의 말에 강태인의 눈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님, 그렇다면 제가 옆에서 지킬 것은 마님의 고독한 평화겠군요. 그는 청혼을 거두고 대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부디 때때로 이 바닷가에 나와 강태인이라는 제주의 바람이 마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 주십시오. 해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사랑의 약속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사는 동지에게 보내는 경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해수는 의녀 반수의 직함을 유지하며 제주와 한양을 오갔습니다. 왕의 교지는 그녀에게 통행권을 주었지만 그녀는 그 권한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양에서 질 좋은 서책을 직접 구입하고 학문과 회계를 겸비한 선비들을 고용하여 제주에 해수 학당을 세웠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유교적 학문만을 가르치는 학당이 아니었습니다. 제주의 여성들에게 문자는 물론 회계와 작은 장사의 도리까지 가르치는 당시로는 혁신적인 학당이었습니다. 상업은 탐욕이 아닙니다. 지혜와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벌어들일 돈은 여러분 한 사람의 삶만이 아니라 이 섬의 아이들과 노인들을 지키는 그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녀는 작은 대부를 해주고 장부를 보는 법을 알려주며 실패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후진들을 양성했습니다. 그 학당 앞에는 작은 나무패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해수학당. 숫자와 지혜로 세상을 이롭게 하다. 아이들이 낡은 책상에 둘러앉아 숫자와 글자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한 시대의 억압을 넘어선 새로운 조선의 얼굴이었습니다. 과부제가 금지, 출육 금지와 같은 제도의 쇠사슬 속에서도 그녀는 미움과 복수 대신 고독한 성찰과 냉철한 통찰을 선택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해수는 한 섬의 백성을 살리고 한 나라의 왕을 움직이고 한 시대의 여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제주의 바람 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조용히 부릅니다. 제주의 파랑새, 정혜수. 고독 속에서 피어난 한 마리의 파랑새가 이제는 섬 전체를 품어안고 조용히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인생의 후반부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오직 나 자신의 지혜와 책임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하는 한 여인의 야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